수진 양, 정말로 당신이 직접 어머니를 변호하시겠다는 건가요? 판사의 질문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12살 아이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겠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판사님.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브래드 윌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시애틀에서 손꼽히는 변호사였지만 지금 그를 상대하려는 건 겨우 12살짜리 의붓딸이었죠.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브래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빠지만 오늘은 제 적입니다. 6개월 전 시애틀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수지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녀의 방치고는 꽤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돌아가신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소설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아, 아침 먹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따뜻한 목소리였는데 요즘엔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수지는 교복을 입으며 거울을 들여다봤죠. 친아빠를 닮은 똘똘한 눈과 엄마를 닮은 작은 입술이 어우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아빠 브래드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백인 남성으로 시애틀의 중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죠. 엄마 미영은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예전에 자주 해주던 김치볶음밥 대신이었어요. 굿모닝, 수진. 브래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이라고 했지? 준비는 잘 됐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자 브래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그였다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농담을 던졌을 텐데 요즘엔 그런 스킨십이 줄어들었죠. 미묘한 변화였지만 수진은 눈치챘습니다. 엄마, 오늘 방과 후에 도서관 갈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또 도서관이야? 브래드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진, 넌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 진부해.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가는 게 어때? 미영이 접시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수진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아빠도 그랬거든요. 순간 브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이는 반응이었죠. 수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브래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뒷좌석에서 브래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너무 슬퍼하는 엄마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아, 학교 다녀와.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거야. 브래드가 학교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브래드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변호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 식사 때는 함께 했거든요. 수지는 이런 변화들을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지는 언제나처럼 모범생이었어요. 레이크뷰 중학교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영어와 사회 과목에서 뛰어났죠. 점심시간에 친구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너 요즘 좀 이상해.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수진은 망설였어요. 브래드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에밀리는 수진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5년 전부터 함께해온 친구였죠. 새아빠 때문이야?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역시 가장 친한 친구는 달랐죠. 그냥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의심을 친구에게 털어놓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수지는 평소처럼 소설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었죠.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브래드가 엄마에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는 모습, 엄마가 점점 조용해지는 모습, 그리고 집안에서 한국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혼자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안일 하고 있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눈가에 있는 다크서클을 발견했어요. 요즘 엄마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브래드가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 늦었어. 라며 엄마에게 키스를 하고 수진에게는 장난스럽게 인사를 했을 텐데 이날은 그냥 피곤해 죽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녁 드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회사에서 먹었어.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미팅이 있었거든. 하지만 브래드의 셔츠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쓰는 향수가 아닌 낯선 향수의 냄새였죠. 수지는 그 냄새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가 남겨준 회사의 지분과 보험금으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벨뷰의 좋은 동네에 있는 이 집도 아빠가 남겨준 거였죠.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소 독서 감상문을 쓰던 노트였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3월 15일, 브래드, 늦게 귀가. 향수 냄새. 엄마 표정 어두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진의 직감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디테일을 놓치지 마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거야. 아빠는 회사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관찰력이 수진에게도 유전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브래드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죠. 수진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네, 서류 가져갈게요. 전화를 끄는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아, 그냥. 은행에서. 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변화를 찾아봤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법률 서류가 놓여 있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탁기금, 수익자, 자산이전 같은 단어들이었죠. 수지는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브래드가 변호사다 보니 집에서 법률 용어를 들을 기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왜 엄마가 이런 서류를 다뤄야 하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래드가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미영. 세금 최적화를 위한 절차일 뿐이야.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만 사인하면 돼. 수지는 2층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그런 복잡한 세무 처리는 모두 회계사가 담당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엄마가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수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브래드가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응, 잘 되고 있어. 한두 달 더 기다리면.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야. 자기야라는 단어가 수진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브래드는 엄마를 부를 때도 그런 애칭을 쓰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노트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어요.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없는 지금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아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부터 수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관찰일기는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3월 22일 아빠 또 늦게 귀가. 엄마한테 화내는 목소리 들림.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음. 3월 25일 아빠가 엄마 휴대폰 확인함.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봄. 엄마가 당황하는 모습. 수지는 노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변하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브래드는 골프를 치러 나갔고 수진과 엄마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엄마, 우리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브래드가 매운 음식 냄새를 싫어해. 아빠 없는데 괜찮잖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돼요. 미영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모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재미있지?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미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서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엄마의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수진아,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수진의 마음이 쿵했어요. 역시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였죠. 무슨 일인데요?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브래드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자꾸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엄마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서류요?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하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드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부엌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죠. 이게 뭐야? 브래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영,
내가 매운 음식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수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수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해줘야 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수진이 나서려 했지만 미영이 손으로 막았어요. 다시는 이런 음식 하지 마. 알겠어? 브래드가 차갑게 말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엌에 남은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노트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어요. 4월 2일 아빠가 한국 음식 하는 걸 완전히 금지함. 엄마한테 소리 지름. 내 집에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음. 뭔가 이상함. 이 집은 우리 집인데?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수지는 문득 깨달았어요. 브래드가 내 집이라고 했다는 것이 이 집은 아빠가 남겨준 집이었는데 왜 브래드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까요? 수지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재혼 후 재산권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죠. 검색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해도 이전 배우자가 남긴 재산은 자동으로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동의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죠. 아빠가 엄마한테 사인하라고 하는 서류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브래드가 엄마를 속여서 집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일요일, 브래드는 또 나갔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만 일요일에 회의라는 게 이상했죠.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인하라고 한 서류들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건 너무 어려워.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법률 용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미영은 망설이다가 서재에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정말 복잡한 법률 문서였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집의 소유권을 미영과 브래드의 공동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빠가 남긴 회사 지분을 신탁으로 만드는 것인데 브래드가 신탁 관리인이 되는 내용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브래드가 아빠의 재산에 관여하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 이 서류들 언제 사인하셨어요? 지난달부터 조금씩. 브래드가 세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이거 정말 세금 때문인 것 같지 않아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수진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의미, 신탁 관리인의 권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브래드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말이에요. 그럼 브래드가 우리를 속인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래드가 돌아온 거였죠. 미영은 급히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다녀왔어. 브래드가 들어오더니 수진과 미영을 번갈아 봤어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래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이야기? 수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브래드는 잠시 수진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진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래드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엄마를 속이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했죠. 수진은 노트에 새 페이지를 펼치고 증거 수집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 해야 할 일들을 차례로 적어 나갔어요. 먼저 브래드의 전화 통화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 했고, 아빠 서재에서 다른 서류들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책들을 더 공부하고 브래드의 일정을 파악하며 엄마가 사인한 서류들을 복사해 두는 것까지 5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수지는 친아빠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빠, 제가 꼭 엄마를 지킬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바깥에서는 시애틀의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의 신호처럼 들렸어요. 12살 소녀의 작은 방에서 거대한 싸움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진의 진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브래드는 자신이 12살 의붓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 작은 소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집요한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죠. 엄마를 지키기 위한 수진의 첫 번째 미션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브래드가 출근하기 전까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빠,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송무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9시쯤 될 거야. 브래드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브래드가 들어올 때까지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학교에서 수지는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자꾸만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이 아니야.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고 나랑 대화할 때도 딴 생각하고 있잖아. 수지는 망설였어요. 에밀리는 믿을 만한 친구였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 만약에 말이야. 어떤 어른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나쁜 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일? 그럼 증거를 찾아야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에밀리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도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는 거였죠. 방과 후 수진은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마켓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가장 먼저 브래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죠. 서재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큰 책상과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파일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먼저 책상 위를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미영 재산관리라고 쓰여 있었죠.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관리 폴더가 아빠 서재에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집의 감정 평가서였어요. 집값이 120만 달러라고 나와 있었죠. 두 번째는 친아빠가 남긴 회사 지분의 가치 평가서였습니다. 무려 80만 달러어치였어요.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의 초안이었거든요. 브래드가 엄마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래드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엄마가 사인한 서류들을 근거로 상당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죠. 수지는 손이 떨렸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야 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돌아온 거였죠. 수지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미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방금 왔어요. 숙제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브래드가 정말로 엄마를 속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였죠. 저녁이 되어 브래드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브래드에게 물었어요. 잘 됐어. 곧 큰 합의금이 들어올 것 같아. 브래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진짜 목표가 합의금이 아니라 엄마의 재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오늘 발견한 것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관찰 일기가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방과 후 수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책이 아니라 법률 서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사서 선생님이 의아해했지만 학교 과제라고 둘러댔죠. 가족법 입문이라는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과 사기적 재산 이전에 관한 부분이 중요했어요. 만약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속여서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수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했어요. 재혼 후 재산권, 배우자 사기, 이혼 시 재산 보호 방법 같은 키워드로 수많은 정보를 찾아봤죠. 며칠 후 수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브래드가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미영이 이미 주요 서류들에 다 사인했어. 한 달 후면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야. 그래,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완벽한 계획이야. 수지는 숨을 죽이고 녹음 앱을 켜서 나머지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수진이는 문제 없을 거야. 어린애가 뭘 알겠어. 게다가 양육권은 당연히 미영이 갖게 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브래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었죠. 적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브래드의 진짜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들, 그의 전화 통화 녹음, 그리고 엄마가 모르고 사인한 서류들의 진짜 의미를 정리한 자료까지 말이에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브래드가 또 나간 사이 수지는 엄마와 둘이서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영이 차를 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 수지는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이건 아빠가 설마 그런 일을. 엄마,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속이고 있어요. 수진은 브래드의 전화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사인한 서류들이 다 아빠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해놨어요.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지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법으로요. 아빠가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였다면 우리도 법으로 맞서면 돼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호사도 없고. 수진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될게요. 수진아, 그게 무슨. 엄마,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무시했지만 그게 바로 아빠의 실수예요. 수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과 법률 근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엄마, 우리 함께 싸워요. 아빠에게 진짜 누가 어린애인지 보여줘요. 미영은 딸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때가 됐다는 것이었죠. 알겠어, 수진아. 엄마가 도울게. 그날 밤부터 모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는 아직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12살 의붓딸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깨닫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안 후 미영과 수지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브래드에게 들키지 않으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수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법률 서적을 빌려와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엄마,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미영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아, 브래드는 전문 변호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엄마,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특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더욱 그래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12살 아이가 쓴 법률 문서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내용은 정확했죠. 다음 주 월요일 수진과 미영은 킹 카운티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12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서류를 들고 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건가요? 담당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썼어요. 어머니를 도우려고요.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첫 번째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을까? 아빠가 알면 엄청 화낼 텐데. 엄마,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어차피 우리를 속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그날 저녁 브래드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미영, 수진 거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브래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수진과 미영은 거실로 나가 브래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전화가 왔더군.
브래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했다고 하더라.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했어요. 누가 감히 나를 고발했는지 궁금하던데 알고 보니 우리 집 사람들이더군. 브래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래드, 우리가 다 알았어. 당신이 뭘 하려고 했는지. 뭘 안다고? 브래드가 비웃었습니다. 미영, 넌 법률 서류 하나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는 거야? 그때 수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알아요. 브래드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뭘 안다고? 수진은 브래드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과 녹음 파일이 든 폴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브래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빠 서재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녹음했고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정말 웃기는군. 12살짜리가 어른 일에 끼어들다니. 12살이라고 해서 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수진, 넌 이런 복잡한 일을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조용히 있어. 아빠야말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브래드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좋아, 원한다면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20년 경력의 변호사고 넌 고작 12살짜리 어린애일 뿐이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예요. 그날 밤 브래드는 집을 나갔어요. 호텔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외도 상대 집으로 간 것 같았죠.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2주 후 드디어 법정 날이 되었어요. 수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브래드와 그가 고용한 유명한 변호사 존 매튜스가 앉아 있었어요. 매튜스는 시애틀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브래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미영 박대 브래드 윌슨 사기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때 매튜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 측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법정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떤 이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에 적절한 법적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아이를 앞세워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비열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매튜스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죠. 원고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미영을 바라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변호하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매튜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판사님, 들으셨죠? 12살짜리 애가 변호사 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법정 모독이에요. 수진 양,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12살입니다, 판사님. 브래드가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2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법정에 나서겠다는 겁니까?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매튜스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런 장난을 법정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진이 브래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빠, 저를 꼭두각시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곧 누가 진짜 어린애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매튜스 변호사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어린애라고 무시하시네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튜스가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미성년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이 정말로 제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저를 침묵시키려 하는 대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실 텐데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12살 소녀가 경험 많은 변호사와 맞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거였거든요.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수진 양, 정말로 본인이 직접 어머니를 변호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판사님.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브래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빠지만 오늘은 제 적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이 용감한 소녀의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진 양에게 15분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진실만을,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판사님, 저는 브래드 윌슨이 제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브래드 윌슨이 작성한 이혼 계획서입니다. 매튜스가 즉시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입니다. 수진이 매튜스를 향해 돌아섰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서재에 있던 것이고 아빠도 제게 서재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문서를 변호사님, 사기를 저지르는 것도 사적인 일인가요? 수진의 반박이 날카로웠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진은 이어서 녹음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래드 윌슨이 외도 상대와 나눈 전화 통화 녹음입니다. 브래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통화는 없었어. 수진이 브래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되자 브래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미영이 이미 주요 서류들에 다 사인했어. 한 달 후면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야. 그래,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야. 브래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음성 분석을 해보시죠. 아빠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매튜스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변호사님, 사기 행위를 계획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수진이 반문했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엄마가 브래드 윌슨에게 속아서 사인한 서류들입니다. 엄마는 이 서류들이 세금 관련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래드가 다시 일어섰어요. 미영이 동의해서 사인한 거야. 강요한 적 없어? 수진이 브래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아빠, 엄마에게 이 서류들의 진짜 내용을 설명해 드렸나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집의 소유권을 아빠 이름으로 넘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브래드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복잡한 법적 절차라서. 복잡하다고 속여도 되는 건가요? 수진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그럼 아빠는 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을 뿐이야. 수진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아빠의 새 여자친구 이야기도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브래드는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와 지금 언제가 더 좋았어요? 브래드가 대답하지 못하자 수진이 계속했어요. 아빠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럼 제가 대답할게요. 아빠는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매튜스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판사님,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의 감정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진이 매튜스를 향해 돌아섰어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감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판사님, 브래드 윌슨은 변호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을 모르는 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12살짜리 어린애라고 무시했지만 진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수진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브래드와 매튜스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판사가 30분간 심의 시간을 가진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2살 소녀의 용기와 지혜였습니다. 수진 양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브래드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브래드 윌슨 씨, 당신은 법률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본 법원은 당신이 배우자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수진과 미영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들이 이긴 거였죠. 브래드는 법정을 나가면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수진, 네가 이럴 줄은 몰랐어.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어린애라고 무시했잖아요. 그게 아빠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법정을 나서며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아빠, 제가 엄마를 지켰어요. 약속 지켰죠?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브래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부정하게 이전받으려 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죠. 무엇보다 그의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을 속인 변호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과 미영의 삶은 천천히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한국어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엄마는 예전처럼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해주었죠.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에서 불안한 표정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어느 저녁 미영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지. 브래드를 너무 믿었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변호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12살짜리 딸이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게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법정에서의 일이 알려지면서 수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12살 소녀가 변호사 의붓아버지를 고발해 승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수진과 미영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시애틀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수진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법학대학원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죠. 수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연 당일 대학교 강당에는 200여 명의 법학대학원생들이 모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어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브래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법을 공부하고 마침내 법정에서 맞서 싸운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없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법이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당은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수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법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의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질문 시간에는 정말 많은 손이 올라갔죠. 수진 양 법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브래드, 제 아빠가 저를 꼭두각시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해야 했거든요. 12살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앞으로 정말 변호사가 되실 건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법학대학원 학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양,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대학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어린 나이에 법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조기 법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체계적으로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 물었어요. 수진아, 오늘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후 수진에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워싱턴주에서 수진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법안은 가정 내에서 법률 전문가가 가족을 속이는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요? 제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든다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시작한 변화가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미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수진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모범생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수진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법정에서 변호사를 이긴 아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평범한 12살 아이로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숙제 때문에 고민하는 평범한 아이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친구 에밀리와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수진,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절대 그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에밀리가 말했어요. 에밀리,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앞으로 정말 변호사 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우리가 다시 평화로워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엄마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를 펼쳤어요. 브래드를 감시하기 위해 쓰던 관찰 노트가 아니라 진짜 일기 말이에요. 오늘 에밀리랑 쇼핑몰에 갔다. 정말 오랜만에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지켜낸 수진이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지켜낼 수진이다. 아빠,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엄마를 지켰고 우리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꿈도 찾았어요. 언젠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시애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지만 이제 수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12살 수진의 용감한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그녀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언젠가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고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드는 일, 그 모든 것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어른들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그 아이는 수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도 진실을 말할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나이나 힘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수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의 일상에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